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2,400대 후반을 회복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사흘째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을 기존보다 3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시작되는 투자 프로젝트는 모두 9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장기적인 소득 증가세가 경제 규모 성장세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소득 계층을 높이는 데 성공한 사람도 20%가 채 안 됐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최근 한 달 새 1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아진 분양가 속 인기 단지들의 경쟁률도 높아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반전하면서 어제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30원대 중후반에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당국 개입의 경계감으로 상단은 제한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증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코스피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어제보다 0.8% 오른 2,470 후반대에 거래 중입니다. 개인이 2,400억 원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2,200억 원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1.5% 오른 5만 5천 원대에, SK하이닉스는 1% 떨어진 18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5% 떨어져 690선에서 등락을 보이며 700선 회복에 힘겨운 모습입니다. 네, 또 우려가 큰 환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소폭 하락한 1,430원 중반대에 거래 중입니다. 글로벌 강달러와 국내 증시 불안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속 미국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합니다. 다만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환율 상단은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 악재는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환율은 고점 다지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면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이달 초 최초로 4만 5천 선을 돌파한 뒤 9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978년 이후 46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나스닥 지수도 모두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을 웃도는 0.7% 증가하며 견조한 소비를 보였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가 커졌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각종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외 변수까지 마주한 우리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개발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에 조성되는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인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이번 대책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계엄 사태 여파와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배경에서 나온 건데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 3천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과 교통, 재해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약 3개월 정도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이 연내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기회발전 특구인 여수 LNG 허브 터미널에는 LNG 등 청정 연료 공급업을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포항 블루밸리 2차 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신규 용수시설 준공 시기도 2030년으로 1년 더 앞당깁니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내년 6월부터 초기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 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내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이 변수인데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입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헌재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내일로 예정된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쟁점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평의는 주심이 헌재 소속 연구관들과 기록을 정리해 재판관들에게 탄핵 심리 쟁점을 제시하고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교환, 평가하는 절차로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당장 평의에선 현재 대통령이 거리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공석 3인을 채울 수 없을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헌재는 지금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위원장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일이 오늘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조본이 우편을 통해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수사관이 직접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출석 여부와 관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금융당국 수장들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자, 계엄이 선포된 날 밤으로 돌아가 보면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금융감독원장도 계엄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나온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형 금감원장은 지난 3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소집으로 오후 11시 40분부터 경제장관회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냐는 국회 정무위 질의에 뉴스 방송을 보고 알았다며 예상하지 못한 조치였기 때문에 많이 놀랐고 일단 시장 걱정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 역시 매우 놀랐다며 지나서 생각해보면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선 그날 밤은 당장 해외 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대응이 중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 이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예상했던 것보단 충격이 덜했다면서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 중인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건 이 계엄 이후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신뢰라며 장기간 시장 안정,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트럼프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밸류업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나라 경제가 커졌다는데 체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팍팍해진다는 목소리가 많죠. 이 체감이 실제였다는 수치가 집계됐습니다. 장기간 살펴봤을 때 경제보다 소득이 덜 커졌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갈수록 줄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한국 정쟁 이후로 장기 비교를 해본 결과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1953년 67달러에서 지난해 36,194달러로 540배, 연평균 9.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명목 GDP는 477억 원에서 2,401조 원으로 연평균 16.7% 늘었습니다.
반면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은 지난해 19,498달러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482달러보다 연평균 8%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이란 가계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등을 빼고 가계가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경제 규모보다 국민 소득의 성장세가 느렸고 특히 그중에서 처분 소득의 성장세는 더 느렸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비율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77.5%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 떨어지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53.9%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커져가는 속도를 가계에서는 체감을 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진다고 느끼게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6.9%였는데 실질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6.6%로 더 낮았습니다. 1976년부터 지난해까지로 좁혀서 살펴본 실질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연평균 증가율도 5%로 실질 국민 총소득 증가율 6%를 역시 밑돌았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월급이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료의 상한액이 무한정 소득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인데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우선 현행 건보료의 상한선이 어떻게 됩니까? 네, 건강보험은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건보 상한액이 월 848만 원이었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부담은 424만 원입니다. 이는 재작년 직장인 평균 건보료의 30배 선에서 매년 조금씩 조정되는 금액인데요. 월급이 1억 2천만 원 선이 넘으면 이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월급이 1억 2천만 원인 사람과 또 10억 원, 20억 원이 넘어가는 사람도 건보료는 똑같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월 10억 원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월 424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데 비율로 보면 월급의 0.4% 정도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소득 대비 건보료 비율이 3.5%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앞서 국정감사에서 형평성 지적이 있었고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쪽으로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자, 지금 보신 건강보험료 소식 꿈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점점 더 먼 꿈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상대적으로 더 잘 사는 계층이 되는 경우가 점점 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예 고소득이거나 아예 빈곤할수록 자기 계층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소득 이동 통계라고 통계청이 처음 개발한 지표가 나온 거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과 비교해 오르거나 내린 사람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 이동성은 34.9%였습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6명 넘게 1년 전과 소득 분위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표는 2019년에서 2020년 35.8%, 2020년에서 2021년 35%등 2년째 하락세입니다. 특히 소득 분위가 1년 전보다 상승한 사람은 17.6%로 5명 중 1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소득 계층 간 이동성이 높지 못하다는 건 그만큼 사회 이동성, 역동성이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역동 경제와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네, 소득 분위 유지 비율, 그러니까 계층이 고착화되는 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소득 분위별 유지 비율을 보면 고소득자인 5분위가 8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다른 분위에 비해 진입이 어렵고 쉽게 4분위 등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적다는 의미입니다. 빈곤층인 1분위의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은 69.1%로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다음 해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에 당첨 가능성도 낮은 데다가 최근 분양가도 치솟으면서 청약통장을 아예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만에 10만 명 넘게 줄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2,661만 명입니다. 10월보다 11만 170명 넘게 줄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이후 2년 반 동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더 많아지면서 전체 가입자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쟁률이 높아 청약에 당첨되기도 어려운데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428만 원으로 10월보다 0.54%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서울 대형 아파트 가격이 중소형 아파트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고요? 네, 지난달 서울에서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가격은 10월보다 0.42% 올랐습니다. 102제곱미터에서 135제곱미터는 0.26% 상승했고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는 0.17% 올랐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는 0.09%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대형으로 분류되는 13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대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대형 아파트 가격도 오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전국 개별 땅값과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됩니다. 가장 비싼 주택은 10년 연속으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자 우선 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반적으로는 얼마나 오릅니까? 네, 감정평가사의 60만 필지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25만 호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96% 올랐습니다. 땅과 주택 모두 공시가 상승률이 지난 10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인데요. 특히 용산구 3.7%, 강남구 3.53%, 성동구 3.41%, 동작구 3.28% 순이었고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에 따라 올해와 같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내년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올해 285억 7천만 원보다 4% 오른 297억 2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이해욱 BL 회장의 삼성동 주택으로 올해보다 3% 오른 19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내년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2.9% 오른 제곱미터당 1억 8천100만 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내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합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별장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논의 테이블이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별장에 갔다는 거죠? 네, 정용진 회장은 미국 현지 시간 기준 17일에서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마러라고는 트럼프 당선인이 평소 머무르는 자택이 있는 곳인데요. 정 회장의 이번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데요.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만남입니다. 정 회장의 트럼프 당선인이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이 성사된다면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기업인으로선 첫 만남입니다.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 회장이 사업이나 투자 얘기를 마다할 이유도 없을 텐데요. 네, 정 회장이 이끄는 이마트는 지난 2018년 미국 법인 PK 리테일 홀딩스를 설립하며 미국 내에서 50여 개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마트라는 이름 대신 뉴 시즌스 마켓 등 간판을 달고 매장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1%대에 머무르며 수익성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지난 2019년 프리미엄 식료품점인 PK마켓을 로스앤젤레스에 선보인다고 밝혔지만 코로나 등으로 미뤄졌는데요. 이마트 브랜드의 미국 진출 등 이번 마러라고에서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메일유업의 일부 우유에 세척수가 흘러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식품당국이 해당 공장에 한 달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죠. 네, 식약처는 문제 제품이 생산된 메일유업 광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공장 작업자의 실수로 세척수가 우유팩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50여 개의 제품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멸균기 내부를 세척하는 작업자가 실수로 세척수 밸브를 건드리면서 1초 정도 밸브가 열렸는데 우유를 우유팩에 주입하는 라인에 이 세척수가 흘러들어간 겁니다. 세척수는 2.8% 농도의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용액으로 공개된 관련 영상과 사진에서 보듯 붉은 빛을 띱니다.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가 내리기 때문에 식약처는 광주시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생산에도 차질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 메일유업 광주 공장은 문제가 된 메일 우유와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상하목장, 허쉬 등 우유 가공육류 제품과 메일두유, 아몬드 브리즈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메일우유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우유가 들어간 제품만 해당돼 이외의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일유업은 공식 사과와 함께 1만 5천 개 이상의 제품 회수와 개선 대책을 내놓는 등 수습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옛 STX 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그룹사 회장 등에게 제기된 증권 집단 소송 결과가 9년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9년 만에 나온 결과치고는 각하라고 하니까 좀 이례적인데 판결의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김모 씨 등 6명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증권 집단 소송을 지난 13일 각하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법률상 권리가 유지되는 대척 기간을 지났느냐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투자자들 전원이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14년 3월 21일 이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 소송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기돼 제척 기간을 도과에 부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2014년 4월 8일 인식했다는 투자자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STX 조선해양 그 회사 자체는 그 분식회계를 이유로 상장 폐지됐던 기업이죠. 네, STX 조선해양은 2014년 3월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는데요. 분식회계 사태에 휘말리며 한 달 뒤인 4월 15일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듬해 3월 투자자 중 일부는 66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강 전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과 함께 집단 소송 허가 과정이 8년이나 걸리며 지난해에야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해본 투자자는 약 2만 명, 손실 규모는 1,0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9년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기각도 아니라 각하 결정으로 나오면서 증권 집단 소송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도 대기질 깨끗한 가운데 독산 2동과 4동, 시흥 2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한낮에도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도, 인천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수도권 등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 산간은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공기질은 깨끗하게 이어지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경상도는 보통 단계, 그 밖의 지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수도권과 충청도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